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석탄이 한국에 팔린 것 같다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가 3차례 범정부 회의를 주관한 것을 채널A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회의가 중단됐고 석탄은 팔려 나갔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3일 미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정보를 전달받은 정부. 국가안보실 주도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은 물론 국정원 금감원까지 참여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3차례 회의에서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석탄 반입 관련 기업에 대한 계도 활동과 안보 리결의 이행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11월을 끝으로 더 열리지 않았고 올해 7월 북한산 의심 석탄이 반입됐다는 첫 언론 보도 이후에 다시 소집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북한산 석탄은 버젓이 유통됐습니다. 지난해 11월 관세청이 북한산으로 의심된다며 통관을 보류한 샤이닝 리치호 선적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올해 3월 남동발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야당은 정부의 방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능한 수사팀을 배정했다면 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외부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인가 이런 의심을. 지난 5월에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북한 선박 간 유류 환적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관세청은 우연히 접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첫 개각을 단행합니다. 개각폭은 3명에서 5명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인사 검증을 마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심을 모으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오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건넨 정치자금 수사는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금 명세가 담긴 이른바 바둑이 폴더 일부 파일의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한 탓입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일명 드루킹 USB를 분석한 결과 바둑이 폴더의 하위 폴더인 대선 폴더에 저장된 2개의 폴더를 확인했습니다. 10만 원 이하 폴더와 20만 원 이상 폴더입니다. 10만 원 이하 폴더에는 드루킹 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쪼개기 후원 의혹이 일었던 2,700만 원의 모금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만 원 이상 폴더의 파일은 열리지 않도록 설정돼 결국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두 폴더의 용량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쪼개기 후원 의혹 자금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의심했지만 김 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도 포기하고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기한이 8월 25일 종료됨에 따라 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8월 27일 오후에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허익범 특검팀은 역대 13번의 특검 중 수사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특검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갈등설이 끊이지 않았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비슷했고 어떤 진단이 달랐는지 강병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마주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합니다.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장하성 실장은 갈등설 진화에 주력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매우 현재까지는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도 냈습니다. 소득주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축을 조롭게 보고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지.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걸 분리해서 보는 시각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 실장은 자신을 청와대 스태프로 표현한 김 부총리에 대해 정책 집행은 김 부총리가 한다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진단은 여전히 달랐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업종이나 계층별로 최저임금 민감 업종과 계층 과수직에 영향이 일부 있었다고. 그 건설업 줄어든 걸로 인해서 파견 또는 일용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공개석상에선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는 여당 의원의 요청에 건강한 토론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뒤에서 하시고 TV 앞에서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 부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청와대가 자영업 비서관을 새로 만들어가면서 준비해온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공개됐습니다. 과거 정책을 예산을 늘려서 내놓은 것이 눈에 띕니다.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빠졌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이번에도 돈풀기였습니다. 18년보다 2조 3천억 원이 증가된 7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직접 지원을 6조 원으로 늘립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3천억 원을 지원하고 근로자 전환과 재창업 등을 유도하기 위해 3,6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빠졌고 편의점주들이 요구했던 근접 출점 제한 조치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좀 미약하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언발의 오줌누기식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과 종업원은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란 알맹이는 빠진 가운데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혈세카드만 꺼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남북 이산 가족은 다시 기약 없는 작별을 했습니다. 통일돼 다시 만나자는 말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마지막 작별 상봉의 시간. 잊지 말라며 서로의 주소를 알려주고 가계도도 다시 그려줍니다. 70년 만에 백발의 모습으로 오빠를 만난 동생은 구슬픈 노래로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약속합니다. 이젠 헤어져야 할 시간. 아쉬움을 뒤로하고 남측 가족이 먼저 버스에 오릅니다. 차창 밖 막내 아들이 밟히는지 92세 노모는 연신 눈시울을 훔칩니다. 남겨진 북쪽의 가족도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만나자. 이별이니 이거 비극이 어디 갔나? 우리 민족끼리 힘 합쳐서 통일 빨리 이루가고 흩어진 가족 직접 상봉이란 말 자체 없애자. 이내 버스는 남쪽으로 떠납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측 상봉자 89명 등 197명이 상봉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내일부터는 북측 가족이 남측 가족을 찾는 2차 상봉이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연금 받아야 하는 고령자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놔둬도 지속 가능한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30년 개혁을 살펴봤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30여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를 가져왔던 공무원 연금의 특혜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15년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든 월급이 같은 노동자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는 선거 참패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국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기 위해라며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既得権を守りつつも、厚生年金の方に一元化するっていう流れで、長い期間かけて話し合いをして、どうにか統合して 이렇게 진통을 겪었음에도 일본에서 연금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払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高い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将来、ちゃんともらえるかわかんないから、ちょっとそれは嫌ですね。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앞으로 8시간 뒤면 제19호 태풍 쏠릭이 제주도 인근에 상륙합니다. 본격적인 태풍 전야에 접어든 건데요. 관련된 이야기 문화과학부 김종석 기자와 뉴스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빌딩풍, 11시간 겹태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태풍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상부터 먼저 보고 키워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아마미 섬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치고 큰 나무가 쉽게 흔들릴 정도로 매우 강력한 바람이 분 건데요. 쏠릭이 일본을 관통하지 않고 스쳐갔는데도 저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올 쏠릭이 얼마나 센 태풍인지 가늠이 좀 됩니다. 네,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네요. 첫 번째 키워드 빌딩풍, 무슨 의미입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빌딩풍입니다. 이번 태풍 특히 강풍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쏠릭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직접 강타하게 될 텐데요.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초속 43m입니다. 달리던 기차가 탈선하거나 전복될 정도인데요. 좀 더 그림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자동차가 시속 150km로 주행했을 때 이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 텐데 이쪽에 고개를 내미는 것과 같은 정도로 보시면 조금 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바로 초속 30m 바람을 맞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걸어가기도 힘든데 쏠릭의 최대 풍속은 이것보다 더 강합니다. 게다가 키워드로 만나봤던 빌딩풍처럼요. 빌딩 아래쪽에서는 바람이 생기면 빌딩의 주위에서 소용돌이 치거나 급강하기도 합니다. 풍속이 2배 이상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쏠릭의 강풍과 빌딩풍이 겹쳐진다면 서울 도심에서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말 걱정이 큽니다. 네, 정말 실감이 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11시간 어떤 의미입니까? 11시간은요. 바로 태풍 쏠릭이 한반도 내륙에 머물 것으로 보이는 시간입니다. 쏠릭은 비슷한 경로로 이렇게 8년 전에 왔던 곰파스보다 무려 우리나라에 4시간보다 2배가 넘는 11시간 가까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로 폭염을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에 밀려서인데요. 강풍 반경도 300km로 180km였던 곰파스를 능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넓은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다른 문제가 태풍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서 키워드로 본 게 바로 겹태풍입니다. 한번 같이 바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10호 태풍 쏠릭이 있고요. 바로 동쪽에 20호 태풍 시마론이 있습니다. 시마론은 지금 일본 쪽이긴 하지만 빠르게 북상 중인데 이렇게 한반도가 이 태풍 샌드위치에 겹쳐 있는 겁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개의 태풍이 가까울 경우에 서로 합쳐질 경우도 있고요. 경로를 바꾸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상청 관계자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이 두 태풍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엄청난 위력이 예상되는 만큼 다가오는 태풍에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더 강해지고 높은 파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영진 기자, 네, 비바람이 벌써 심해 보이네요. 네, 이곳 제주도는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몸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으며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집채만한 파도가 연신 몰아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은 현재 쏠릭은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드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 해안가에서 시간당 30mm 이상, 산지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50에서 300mm 달하는데요. 산지에는 500m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해안과 산간 지역에 최대 소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적잖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 항공기 152편이 결항됐는데요. 앞서 표를 구하려는 승객들이 몰리며 한때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내 항포구에는 어선 2,000여 척이 대피해 있는데요.
제주와 다른 지방을 잇는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됐고 한란사 입상과 해수욕장 출입도 모두 금지됐습니다. 시민들은 모래 주머니로 담을 쌓고 비닐로 출입을 막는 등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50여 개 초중고교는 내일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뒤이어 영향권에 들어갈 전남 등 남부 지방에도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늦추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서귀포 남서쪽 해상까지 진출해 내일 새벽 5시쯤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태풍 솔릭은 최대 500mm의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침수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혜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집중호우에 차량이 힘없이 휩쓸려 내려가고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최대 500mm의 폭우가 예고된 태풍 솔릭의 상륙이 임박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차 안, 지하 공간에 갇힌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지금 물에 잠긴 차 안에 있습니다. 벌써 차 안도 이렇게 물이 시트 밑까지 찼고요. 바깥을 봐도 벌써 차 문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한번 탈출해 보겠습니다. 문을 깰 도구는 없는데 수압 때문에 문은 열리지 않고 점점 초조해집니다. 문이 끈적도 하지 않습니다. 차 안과 밖의 물 높이 차가 30cm 안으로 좁혀지자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열었다. 창문을 깰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은 이를 활용해 신속히 탈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들이 없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차량 안과 밖의 수위차가 좁아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여 지하 공간에 갇혔을 때는 기다려선 안 됩니다. 문틈에서 손을 멀리한 채 어깨로 문을 밀어 물을 서서히 빼내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계단. 계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간을 잡을 수 있다면 물 밖으로 발을 빼서 성큼성큼 올라가는 게 수월합니다. 하지만 의지할 것이 없으면 물속에 발을 넣은 채 젠걸음으로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하천에선 무릎까지만 물이 차도 안전장비 없이는 건너지 말고 산 위로 대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외출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강한 비바람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모레 새벽엔 태풍 솔릭이 서울 등 수도권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언제 어디를 지나갈지 예상 경로를 최석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제주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은 내륙으로 천천히 북상 중입니다. 제주 서귀포 남쪽을 거쳐 내일 오후 전남 목포에 상륙한 뒤 모레 새벽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관통합니다. 솔릭은 모레 오후가 돼서야 강원 북부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퍼붓겠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도 모레부터 많게는 20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지난 시간이 다소 길어 전국에 하루 이상 영향을 받음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시간도 길겠습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인명피해 제로를 만드는데 이번에 가장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등 지자체가 휴가 공무원 복귀령을 내린 것은 물론 청와대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석후입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97을 기록했습니다. 여성이 평생 동안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명 미만의 숫자는 전쟁이 나거나 붕괴 직전 러시아에서 벌어졌던 현상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한 지 30년 가까이 된 이기철 씨. 출산하는 산모가 줄면서 올해 초 병원 규모를 반으로 줄여 이전했습니다. 유명 무실해진 분만실과 신생아실은 없앴습니다. 외래 진료의 3분의 1이 산모였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산모를 보기가 한 달에 한두 명 봐요. 아이 낳기를 기피하면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05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16년보다도 0.12명 줄어 사상 최저입니다. 문제는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6월 출생아 수는 26,400명에 그쳤는데요. 2분기 합계 출산율은 1명이 채 안 되는 0.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올해 합계 출산율은 1명이 붕괴할 거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나 나타나는 극심한 저출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국가가 큰 나라 중에 이런 출산율을 보이는 데가 없어서 동유럽이 공산권이 해체됐을 때 좀 많이 그랬었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3포 세대, 그러니까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로 부릅니다. 방금 리포트 보신 것처럼 출산 포기에 이어 결혼 포기의 경향도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결혼한 숫자가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작았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올해 28살인 김근혜 씨는 2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아직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집, 결혼식 비용, 그리고 육아 비용까지 수많은 비용이 들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걸 모으는데 우리 사회가 힘든 것 같네요. 올 상반기 결혼 건수는 13만 2,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 건 이상 줄었습니다. 역대 최저치인데요. 특히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결혼 건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녀의 비율이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식이 변했고 청년 실업, 높은 집값 등 경제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결혼을 피하게 됐다고 분석합니다.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걸 해서 더 힘들어질 상황에서 그걸 내가 왜 하냐. 결혼과 출산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은 떨어지는 한편 고령화는 점점 빨라지면서 지난주 발표된 국민연금 개편 자문안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너무 높게, 노인 인구는 너무 적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정현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3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했습니다. 출산율을 1.05명에서 1.38명까지 가정해 연금제도 개편안을 만든 겁니다. 국민적인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래서 저출산 대안과 출산율 1.05명에 대한 대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출산율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1.05명을 밑돌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전망의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도 더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관계자는 출산율이 1.05명 밑으로는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 최근 출산율이 떨어진 건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대 수명도 문제입니다. 자문안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2030년에 태어난 아이가 평균 85년을 살 것으로 예측했지만 인구학자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적게 예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빈의 변화폭이 크므로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에서 재정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평균 수명 가정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을 감안해서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땅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죠. 모두 유엔이 금지한 물품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주권이 걸리는 일이라면서 별일 아니라고 반응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 5억 5천만 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내졌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한 전력 공급을 위해 사용된 겁니다. 유류는 유엔 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규정 좀 위반하고 제재 좀 위반해도 좋다라고 혹시 장관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지. 청와대는 별게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제재 예외 인정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달 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연금 받아야 하는 고령자는 점점 더 늘어날 텐데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놔둬도 지속 가능한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30년 개혁을 살펴봤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30여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문제를 가져왔던 공무원 연금의 특혜를 없애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15년 일본은 공무원 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했습니다. 어디서 일하든 월급이 같은 노동자는 같은 돈을 내고 같은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반발이 적지 않았고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는 선거 참패라는 대가를 치렀지만 국가 재정이 파탄나지 않기 위해라며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既得権を守りつつも、厚生年金の方に一元化するっていう流れで、長い期間かけて話し合いをして、どうにか統合して、 이렇게 진통을 겪었음에도 일본에서 연금 개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払ってるんですけどやっぱ高い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将来ちゃんともらえるかわかんないから、ちょっとそれは嫌ですね。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젊은 세대는 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어드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예고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석유 제품을 실어나른 러시아 선박을 제재한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박 한 척이 오늘 현재 부산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부산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는 대형 화물선, 러시아 선적의 세바스토폴호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정박 중인 이 배가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oth in connection with our North Korea program, where we designated Russian shipping companies and business owners as well as Russian vessels. 세바스토폴호를 비롯해 미국 재무부가 새로 추가한 독자 제재 대상은 기관 2곳과 선박 6척으로 이들이 북한으로 실어나른 정유 제품은 외화벌이 기관인 노동당 39호실 산하 태성은행이 사들였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태성은행 역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제재 고삐를 더 쬐고 있는 가운데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선박 4척은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진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국방부는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합니다. 현재 북한은 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에 나올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엔 이 표현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발간된 국방백서입니다.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역시 지난해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북한 주적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주적이라고 규정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발간될 새 국방백서에선 북한은 적이란 표현은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적이란 문구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달라진 남북 관계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서 국방백서엔 북한을 적으로 명시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군의 날 무기 퍼레이드를 취소하고 다음 달로 예정된 3,000톤급 신형 잠수함 진수식 역시 평양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등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싸우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휴가 중이라고 적힌 종이가 노래방 앞에 붙어 있습니다. 노래방 업주인 34살 변모 씨는 범행 후 노래방을 말끔히 치운 뒤 여기서 머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 씨는 이곳 노래방에서 손님 안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변 씨는 지난 10일 새벽 노래방을 찾아온 피해자 안모 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안 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지만 이후 안 씨가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님을 들어갔다가 도우미가 이제 나하고 신랑이가 있어가지고 도우미 나가고 이제 업자하고 또 신랑이가 또. 안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변 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 씨는 인터넷으로 수풀이 많은 곳을 검색해 적당한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았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이유는 쉽게 옮기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변 씨는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범행 현장인 노래방을 감식하고 범행에 쓰인 흉기도 확보했습니다. 또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러 나왔다는 김부선 씨는 돌연 진술을 거부하고 3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경찰에 출석한 건 오늘 오후 2시쯤. 김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취재진 앞에서 입증할 자료가 많다고 강조했던 김 씨는 조사에 들어간 지 30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진술 안 할 거라고 언론인들과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결정적인 거짓말을 서류로 갖고 왔고 그거를 전해드리고 오시자 말자 저희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사를 받으시겠다고 오늘 진술을 거부하시겠다고. 경찰의 설득에도 끝내 조사를 거부한 김 씨는 다음 달 10일까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 거부로 스캔들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한 주는 통계 주간입니다. 한 주 내내 이런 핵심적인 경제 통계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때로는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한 이는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그것이다. 통계의 함정을 꼬집을 때 인용하는 말이지만 요즘에는 통계가 가리키는 엄혹한 경제 현실에 누구나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통계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들 숫자에는 궁핍한 시절 구직에 나선 이 남성의 좌절과 눈물 묻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내 노동청을 찾았습니다. 보일러 일을 했던 백정숙 씨를 만났는데 석 달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4만 7천 원인가 나오고 지금 올해는 한 5만 원 더 나오고 그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루 6만 원 조금 못 되게 정부의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7월에만 5,820억 원이 60만 명가량에게 삶의 숨 쉴 곳이 되어주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철근 일을 하는 63세 남성은 상담 후에 그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일은 했지만 일부 고용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한 여성은
체불 임금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일할 곳이 없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불안하죠. 답답하고. 매일매일 불안하죠. 내가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데. 백정수 씨는 서글픔을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있다고는 봐야죠. 근데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겨내는 거죠. 그래도 일 못한다는 게 좀 서글픈 거죠. 이제 9월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치권은 취업자 숫자, 실업률, 체불임금 총액처럼 많은 통계를 두고 예산 전쟁, 숫자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부디 그 싸움에 100만 명 실업자의 간절함이 깊게 배어있기를 기대합니다. 컴퓨터 축구 게임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축구 선수가 경기를 뛰고 해설도 인공지능이 한다는데요. 우승팀은 어디였을까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호루라기가 울리자 화면 속 선수들이 일제히 공을 향해 달려듭니다. 드리블과 패스는 물론 몸싸움까지 펼치며 공세 수위를 높입니다. 스스로 축구 경기 방식과 전술을 익힌 인공지능 아이콘 5개가 한 팀을 이루어 전후반 5분씩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위기에 몰리면 공격수가 골키퍼 자리로 옮기고 선수 모두 공격에만 집중하는 전술을 보이기도 합니다. 청팀이 골을 넣자 득점 장면이 반복되고 인공지능 해설자가 자세히 설명한 득점 상황이 화면 아래에 나옵니다. 경기 내용에 빠져든 관중들은 환성과 탄식을 번갈아 쏟아내고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스스로 자살골을 넣고 하는 장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경기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재밌게 12개국에서 24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선 카이스트 팀이 구글, 미국 MIT 등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팀원들이 이제 다 같이 회의를 해서 빠르게 이제 저희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저희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인공지능 해설자와 기자로는 각각 중국팀과 한국팀이 선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